단일 시계열 모형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하고 목요일 수업은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금요일 날 지난번에 그 보강 수업에서는 뭐 R이나 그 이뷰스를 가지고 하는 프랙티스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R하고 R 스튜디오가 설치가 돼서 작동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오, 잘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는 그 유니벨 스타캐스틱 타임 시리즈 모델은 기본적인 그 구조가 어떤 데이터 이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이게 leg 오퍼레이터 해서 잠시 후에 나올 거고요. 요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D라고 표현을 합니다. D.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이면 D가 1이면 1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1-L의 YT거든요. 근데 저 L이라는 이 기호는 연산자인데요. L의 K승을 Y에다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그를 취하는 거예요. 변수의 레그를. 그리고 이렇게 배분 법칙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YT-L의 1승 곱하기 YT니까 YT-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차분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국내 총생산인데, 이거 원계열이죠? 얘 로그를 취하면, 이제, 얘의 스케일만 변할 거예요. 그죠? 단위만. 지금은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단위지만, 로그를 취하면, 뭐, 6점 얼마, 7점 얼마, 뭐 이런 이제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로그를 취한 국내 총생산이 예를 들어서 YT라고 하면, 얘가 1인 경우에 1-L을 곱해주면, 그게 경제 성장률이 된다 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분기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기 성장률이 된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보통 연율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이제 연율로 표시한 성장률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앞에도 이제 보통 우리가 뭘 곱해줄 건데 이런 걸 곱해줄 거예요. 기호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길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짧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상수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경제 성장률은 0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로 회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상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주기도 하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도 어떤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엡실론 t 그래서 이 엡실론 t가 유한한 분산을 갖는 저런 잡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것을 백색 잡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백색이라는 이야기를 잘못 써가지고 그 배우 한 사람이 아주 그냥 크게 난감한 일이 있었죠. 그죠? 백색 머리에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뭐 백치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코베런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화이트 노이즈를 제가 우연히 엡실론 t-1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번 기회에 엡실론 t가 무슨 값일까에 대한 클루가 전혀 없는 경우에 그죠? 네. 그냥 나 홀로 갑니다. 얘는 튀어나옵니다. 일부러 이제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on average로 0이고요. 기대값이.
분산은 일정하기 때문에 너무 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작게 관측이 될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많이 관측이 될 거예요. 여기에 분포를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정하는 뭐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계열들은 정규 분포보다는 더 이 테일, 즉 꼬리 부분이 두꺼운, 즉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그러니까 평균에서 멀어진 값이 나올 확률이 더 큰 그런 분포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는 분포에 대한 가정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가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모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파이 오브 L은 일종의 L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L의 함수. L의 함수로 leg 오퍼레이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1 마이너스 파이 1L 파이 2L 제곱 파이의 P의 L의 P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개수는 파이 1, 2, 3, P입니다. L의 0승, L의 1승, 2승, 3승, 4승 가 있죠. 그죠? P승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XT라고 그냥 놔두면 그리고 D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그죠? 안정적인 계열입니다. 안정적인 계열. 이 XT가 여기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XT 곱하기 2는 XT입니다. 마이너스 파이 1 X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 2 XT 마이너스 2 이쪽 되겠죠. 그죠? 그래서 XT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왼쪽으로 넘기면 XT는 파이 1 X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과거값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 회귀 보통은 Y를 X로 회귀 분석했죠? X가 Y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회귀 분석이잖아요. 리그레션이잖아요. 얘는 자기 자신의 과거값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귀입니다. 그래서 세타 오브 L은 비슷하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렉처 노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R에서는 얘를 플러스로 정해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게 플러스이기도 하고요. 마이너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값을 리포트를 할 때 보통 얘는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 이렇게 쓰는데 이쪽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면 모양이 같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 플러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처럼 Q가 1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동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동 평균. 왜 평균이에요? 뭐 가중 평균이잖아요. 그죠? 1과 마이너스 세타 1으로 가중 평균을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기 회귀는 오토 리그레시브고요. 오토 리그레시브고 이동 평균은 무빙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가운데 I고요. 무빙 에버리지. 이런 모형을 지금 보는 겁니다. P는 얘고요. 그죠?
D. Q는 Q. 되겠죠. 추정할 파라미터는 파이더라고요. 세타, 뮤, 시그마 제곱.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를 모형화를 할 때, 실질 국내 총생산을 할 때, 아리마, 2, 1, 0를 추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얘는 없고, 얘는 그냥 엡실론 t고, 얘하고 얘가 비유의적으로 나왔습니다. 비유의적으로. 그 이야기는 랜덤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냥 차분한 데이터가 랜덤이다. 엡실론 t다.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이제 일단은 이제 이건 모형의 이제 셋업이고요. 이 모형이 이제 이렇게 뭐 더하기든 빼기든 이런 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벨 한별량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형이라는 거고요. 네, 선형이라는 거고. 스타캐스틱은 여기서 스타캐스틱하다는 거죠, 그죠? 네. 얘가 랜덤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모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of t가 로그를 취한 GDP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된 모델은 뭐냐면 얘는 이제 똑같은 피처로 있는데 얘가 차분하기 전이죠, 아직, 그죠? 차분하기 전입니다. 원래 저 계열입니다. 걔가 상수가 있고 베타가 있고 t가 있거든요. t는 시간축이잖아요. 시간축. 그러니까 상수와 절편, 절편과 기울기가 있는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 t입니다. 요게 직선. 한때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게 직선이고 직선 주위로 움직이는 엡실론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엡실론이라는 게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가 익스펜션이고 밑에 있으면 리세션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t 앞에 있는 베타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이제 기울기를 결정하니까 성장률과 마찬가지잖아요. 저게 이를테면 잠재 성장률, 즉 장기 평균 성장률이 아니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생각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이런 클래스의 모형은 여기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거에 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타캐스틱한 게 아니고 디터미니스틱한 겁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얘만 알면 항상 알 수 있어요. 포지션을. 그래서 얘는 디터미니스틱, 즉 결정적인 추세가 있는 그런 계열이고요. 이 GDP처럼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트렌드가 추세 아니에요? 추세? 얘는 추세가 시간 추세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Y는 1인 Y는 어쨌든 이런 경향성이 보이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기도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는 결정적인 추세가 아니라 스타캐스틱 트렌드다. 확률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뭐 이런 게 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가는 거예요. 그거 가는 거 주위로 이제 데비에이션이 생기겠죠, 그죠? 데비에이션. 그 데비에이션이 결정하는 것이 이 파트하고 이 파트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보고 예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델 셋업은 이제 크게 이제 디터미니스틱 트렌드가 있는 모델과 스타캐스틱 트렌드가 있는 모형 두 개로 구분을 했다 하는 거고요. 얘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추정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non-linear least square라는 방법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least square라는 것은 이 잔차항 있잖아요, 잔차항. 잔차항의 제곱을 더한 것을 파라미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게끔. 최대한 가깝게. 이게 non-linear가 되는 이유는요, 이쪽에 자기 회귀 파트만 있는 모형에서는 y를 그거의 렉으로 회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선형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스퀘어를 쓰면 됩니다. 파라미터에 대해서 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함수가. 그 잔차의 제곱의 합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선형이기 때문에 1차 미분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쪽 파트가 있으면 잔차의 제곱합, 이 잔차의 제곱을 얘가 일종의 이제 파이의 함수고 세타의 함수거든요. 물론 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최소화시키는 이 파라미터의 컴비네이션을 찾는 건데, 저 목적 함수가 저 세타 파라미터들이 있게 되면 비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형인 이 방법은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은 비선형인 거에 한 सब셋이 되기 때문에 이비스에서는 그냥 이게 디폴트입니다. 이비스에서는 리스퀘라고 하지만 실은 non-linear든 linear든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차의 제곱의 합을 어쨌든 간에 최소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MLE를 하게 되면 이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거든요. 얘는 우도 함수라는 것을, 그러니까 얘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우도 함수를 극대화시킵니다. 우도 함수를 극대화하는 경우에 우도 함수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제 요것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정규 분포, 분포 과정이 필요합니다. MLE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통계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웠을 수도 있고요. 계량 경제학에서 배울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정규분포죠, 그죠? 예.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P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이런 분포에서 X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X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해서 제가 숫자를 드로우하면 0과 1에서 드로우하잖아요. 그러니까 0과 1에서. 그죠? 그러면 대체로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의 숫자가 95% 정도가 드로우 되겠죠, 이게. 랜덤 넘버를 드로우하는 함수들은 정규 분포인 경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를 어떻게 드로우하냐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시그마를 곱해주고요.
더하기 뮤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정규 변량이 예를 들어서 엡실론 t라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면 들어했다고 하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죠. 기대값.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갖는 엡실론 곱하기 시그마 얘를 하나 들어해서 이걸 곱해서 더했거든요. 그러면 기대값을 취하면 상수는 기대값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냥 얘는 기대값이 0이라면서요. 그래서 기대값이 뭐예요? 뮤죠. 그죠? 뮤. 분산은 뭘까요? 분산을 이렇게 씌우면 상수는 분산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곱한 거에도 상관이 없죠. 그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분산이 나오는 거거든. 얘 때문에. 얘 분산은 1이잖아요. 1 곱하기 상수로 시그마가 곱해졌으니까 분산 오퍼레이터는 성질이 상수를 분산 오퍼레이터 씌우면 얘 튀어나오면서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에 곱해져 있는 상수가 분산 기호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제곱해서 나옵니다. 제곱해서.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드로우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밀어주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숫자를 쭉 드로우해서 여기다가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강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5고 뭐 표준 편차 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은 이제 우리는 X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X가 주어졌을 때 얘가 뭘까? 얘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뮤가 10이다. 뮤가 10이다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뮤가 10이면 한 이 정도 있겠죠. 그죠? 10. 그 다음에 이렇게 정규표를 그려봅니다. 뭐 시그마는 거기 같다고 치고요. 일단. 그러면 데이터들은 좀 여기 분포되어 있죠. 내가 가정한 뮤 값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 값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값들은 굉장히 라이클리한 값인데 원래 데이터로 보면 내가 가정한 여기로 보면 굉장히 언라이클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실은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니까 라이클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자꾸 10을 줄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딱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뮤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값 컨비네이션이 돼야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게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하고 분포하고 매핑을 할 때 얘의 모양이 이렇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특별히 우도함수라고 해서 likelihood 펑션 이렇게 부르거든요.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likelihood 펑션은 보다시피 모양이 같습니다. 얘하고. 같습니다. 얘가 얘입니다. 얘. 롤플레이만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얘를 아니까 얘를 아는 상태에서 X를 드로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X가 있어요. X가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얘를 잘 정하면 이게 크게 계산되겠죠. 얘를 엉뚱한 컨비네이션을 잡으면 이렇게 작게 계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도 함수, 즉 likelihood 펑션을 극대화시키는 값을 찾는 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래서 이 MLE가 실은 시계열 앞에 전반부에 대부분 조금만 모형이 어드밴스가 되면
대부분 다 MLE로 가거든요. MLE로 가는데 MLE는 실은 이렇게 간단한 우도 함수 형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우도 함수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프로블럼에 맞는 우도 함수를 잘 설정만 하면 나머지 추정하는 것은 나머지 여러분이 이 프로블럼의 우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x끼리는 서로 랜덤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개의 관측치가 있다고 하면 100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주어진 파라미터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다른 컴비네이션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 한 것을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계산해서 원래는 곱해야죠. 100개를 시퀀스로 봤으니까 우리가 곱해야 되는데 이게 랜덤인 경우에는 100개의 그 결합 분포가 아니라 개별 분포를 100개를 그냥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곱하기는 좀 어렵죠. 뭔가 좀 불안해 이게. 그래서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likely 1은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해서 주어진 파라미터에서 계산한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꿔놓으면 이제 더하기 꼴이죠, 그죠? 뭐 더하기로 된 거나 뭐 곱한 거나 어쨌든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기 때문에 극대화시킨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저렇게 굳이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 함수, 극대화시키려는 예, 항상 극대화시키는 건 결국은 이런 프로블럼 아니겠어요? 이런 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극소. 2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분할 때 이게 편하죠, 이게. 곱하기 꼴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얘를 1로 할까, 0으로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보통 우리 모델에서는 0, 1, 2 이렇게 하는 이거 봤어요? 테이핑이 안 되고 있다는 지금 흉흉한 루머가 있어서 우리 클래스를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정수죠, 정수. 0, 1,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보통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시계열에서는 0과 1,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오늘 이메일을 보낸 학생 중에서, 어린이 대공원의 출입자 수, 그거를 저한테 물어본 사람 혹시 학생 봤어요? 아, 그래요? 뭐 관광객 수, 뭐 출입자 수, 이런 걸 해보면 매년 증가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1일 확률이 높죠. 추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소득, 이런 거. 네. 반면에, 뭐 여러분 세대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자녀를 적게 낳는다면서요. 그러면 알 수가 없네, 이제, 그죠?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사람의 내방객 수가 계속 이렇게 갈지, 이제 가다가 포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지.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 플러스 노인 대공원 이렇게 돼야 이제 우리도 같이 가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우리도 청룡열차 타고 이제 기절하고. 그 경우에 이제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의 내방객 수가 예를 들어서 Y라고 하면, 로그를 취한 숫자가 예를 들어서 Y라고 하면, 자꾸 로그를 취하는 이유가 차분
로그 차분을 하면 이제 성장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가율. 그죠? 증가율. 그런 이제 관람객 수를 X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과거 값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시계열은 자기 자신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경우고요. 만약에 Y가 이렇게 생겼는데 X로 얘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Y가 T 시점이고요. X가 T 시점이잖아요. 얘 다음 시점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파라미터뿐만이 아니라 얘도 알아야 되죠. 그죠? 예. 그럼 얘를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참 불편하네요. 그죠? 예. 그냥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변수, 그러니까 이 관람객들과 관련되어 있는 뭐 다른 변수들, 그래서 뭐 국민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내가 시나리오를 줄 수 있다고 하면 회귀 분석 모형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설명 변수 쭉 해가지고. 근데 시계열 모형 관점에서 보면 시계열 모형에서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내추럴하고 일단은.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민의 소득이, 주머니 사정이 그런, 그, 팀파크에 가는 그 숫자를 결정을 한다, 설명한다. 그러면 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이제 소득과 관련된 무슨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후에 배우는 것은 이제 Y1 변수가 내방객 수고요. 소득과 관련된 지표가 Y2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벡터로 모형화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러면 벡터로 모형화를 하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얘가 동시에 이렇게 예측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예측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얘가 동시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측이 돼서 편리하죠.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D인데 아까 0, 1 이렇게 하는 정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게 fraction이 될 수도 있어요. fraction. 지금은 저거 한데 예를 들어서 fraction이 분수잖아요. 분수. 이런 거예요. 요즘 그 TV 뉴스에 보면 심심치 않게 우리 동네에 풍력발전소가 있어서 이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에 사람이 돌겠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에서 나는 그런 피치로 나오는 소리라 밤에 딱 자려고 탁 하면 그 프리퀀시를 계속 넘어와서 톡 찍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뇌를 사람이 못 자죠. 그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풍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면 바람의 그 뭐 세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의 그런 풍속 같은 것들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시계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간만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죠. 뭐, 강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Natural Time Series라고 하는데요. 자연 시계열, 자연과 관련된 그런 시계열을 모형화할 때는 이제 얘가 0, 1, 2 이런 경우와는 좀 다르다. 다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지금은 D는 0이나 1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안정적인 것은 안정적인 시계열은 그냥 0으로 두고 모형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 시계열은 이제 1로 두고 하겠다.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 얘가 월별 자료인지 분기별 자료인지 연도별 자료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 유니트를 가지고 성장률을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분기별 성장률하고 연도별 성장률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real versus nominal은 이제 저게 실질 지표냐, 명목 지표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그 주택 가격,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지하겠다, 엑스트하겠다 할 때, 가장 많이 본 지표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 지수거든요.
왜냐면 모기지 그런 쪽에서 이제 빵 터져가지고 그냥 됐잖아요. 그때 보는 주택 가격 지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인덱스인데요. 한국은 이제 케이스 실러에 해당되는 지수가 한국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데이터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은 이제 주로 KB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제 호가지표가 하나 있고 오랜 시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짧습니다. 짧고 이게 가치 지수여야 되는데 코스피처럼 금액으로 만드는 가치 지수여야 되는데 일부는 이제 가서 이제 서베이나 퀘스처네어를 해갖고 한 이제 그런 게 막 혼재돼 있어서 어쨌든 데이터가 한국은 가장 큰 쪽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국제회의 이런 데 가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이제 회복세에 들어왔다. 회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은 실질 지표를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실질 지표 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공식석상에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가격, 지난 일주일 동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이 다 그냥 명목 지표입니다. 명목 지표. 한국은 인플레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가격만 뛰면 한 방에 우리는 이제 갭 투자 메꾸고 이제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거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얼과 노미널은 항상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SA 계열하고 NSA 계열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장률을 계산할 때도 경제 성장률도 그렇지만 특히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YT를 ln CPI라고 하면요. 하면 이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전년 동월비. 다음 기는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1, 다음 달에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중첩이 되는 기간이 11개월씩은 늘 겹쳐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이게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연율화가 된 거죠. 그죠? 연율화가 됐지만 어쨌든 이게 중첩이 돼서 간다. 반면에 이제 잠깐만요. sorry. 얘가 로그를 이미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빼주면 되겠네. 파이 t를 이게 원계열식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로그 차분을 그냥 합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많이 쓰이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월별이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율화할 때는 이제 곱하기 11을 해준다고 했는데 대신에 월별은 좀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해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리즈는 굉장히 스무드한 편인데 얘는 굉장히 펌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아까 디터미니스틱 시리즈는 이제 이런 타임 트렌드가 있는 디터미니스틱도 있었죠. 근데 사인 커브가 대표적인 디터미니스틱한 거죠. 또 로케이션만 알면 당연히 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얘가
디터미니스틱한 시리즈의 예고요. 뭐 얘는 뭐 이 프리퀀시 주기만 알게 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계속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싶은 대상들이 이제 시계열인데요. 이제 여러 시계열들 이제 눈에 담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실은 코스피가 어떤 모양으로 갈까?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죠. 안 나는데 대체로 특성을 한번 보고 저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D가 1인 케이스인지 0인 케이스인지 한번 이제 게스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코스피가 데일리고요. 여기 기간이 짧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예전 기간인데 이게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뭐 이런 명언도 있고 그래요. 우리 모두의 꿈은 뭐예요? 여기서 사서 요때 팔아야지. 그죠? buy low, sell high. 그게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로우인지, 어디가 이건지를 예측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팔고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놓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가 바텀일까, 트로프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발견되는 순간, 예측이 되는 순간 이제 빼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를 즐기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지나고 나 보니까 얘가 산이고요. 지나고 나 보니까 얘가 계곡이었는데 이렇게는 안 보인다. 그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동전을 던져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앞면이면 뭐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뒷면이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던지고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던집니다. 그래서 더합니다. 거기다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해서 이만큼 데이터를 쌓아놓고 한번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이겠는 건가요? 던져서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앞면과 뒷면. 근데 5만 가지 모양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는 모양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가는 모양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가는 모양도 만들어지고. 랜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렉 오퍼레이터를 배울 때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지금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얘가 로그를 취한 코스피라고 하면 코스피는 종합주가 지수인 거 알고 있죠, 그죠? 유학생들은 잘 알죠? 모를지 모르겠네요.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의 로그를 취한 것을 Y라고 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백색 잡음이고요. 오늘 배운 걸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원래 ARIMA의 PDQ인데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쓰고 AR 파트만 썼잖아요. 그죠? AR1만 썼네요. 그냥. 자기 회귀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하나 레그를 취해서 집어넣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YT-1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YT는 써보면 들어가니까요.
파이 1의 제곱에 y t-2고요. 더하기 epsilon t 더하기 파이 1의 epsilon t-1.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죠? 이해가 생겼으니까 하나 더 렉을 취해서 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계속 해보자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K 시점까지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K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먼 시점 t-k 시점에 y의 값이 0이었다고 가정하죠. 0. 0에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면 0 곱하기 이거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파이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얘는 0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거 더하기 1 곱하기 이거죠. 1 곱하기 이거죠. 뭐예요? 엡솔론을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예요. 조금 전에 동전을 던질 때에도 그 값에다가 다음 값을 더하고 쭉 왔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여기서 일어나는 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 더하기 꼴이기 때문에. 과거의 뉴스가 현재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보통 우리가 시계에서 제일 유명한 얘가 1로 알려져 있는 케이스예요. 랜덤 워크이라고 해서 엡솔론이라는 게 우리는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시그마 제곱만 알고 있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런 값들로 계속 더해서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얘가 마치 드렁큰 세일러가 왼쪽으로 넘어질지 오른쪽으로 넘어질지 모르면서 이렇게 비척거리도 가는 그 궤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랜덤 워크이에요. 랜덤 워크. 그래서 이게 주가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정설인데요. 이제 실은 뭐 작전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주가는 만들 수 있다. 이게 작전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으로 보면 얘가 1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0, 1, 0이네요. 0, 1, 0.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계를 좀 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우리가 관측하는 YT라는 게 이미 데이터가 있을 때 얘가 트렌드하고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트렌드도 이렇게 타우, 그릭 기호 타우로 썼고요. T 서브스크립트가 붙은 것은 이제 이게 스타캐스틱 트렌드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타캐스틱 트렌드다. 근데 이 트렌드를 보통 이렇게 가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가 Y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데이터가 실은 랜덤으로 가는 포션이 이렇게 있고 그거 주위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얘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적절한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뒤에 나올 이야기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 트릭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합주가 지수는 얘가 실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횡보를 할지 알 수가 없다. 얘에 가깝다.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GDP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브스로 엑서사이즈를 할 때도
아리마 기준으로 보면 제로, 원, 제로 모델이 나왔잖아요. AR 개수 두 개가 다 비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로, 원, 제로였는데 마찬가지로 GDP도 아까 봤던 그것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 상수 외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얘가 0이 아니고 이제 1이면, 그러니까 1이라는 이유는 1이라는 것은 한번 차분해야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차분을 해야. 그래서 GDP 자체는 불안정 계열인데 한번 차분하면 성장률이 되는 것처럼 주가 지수는 얘이기 때문에 한번 차분을 하면, 로그 차분을 하면 얘는 수익률이 된다. 특히 로그로 차분해서 계산한 수익률은 연속 복리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Continuously Compounded Return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로그 차분을 해서 리턴으로 계산해서 얘를 모형화를 한다. 근데 10중 8구 이 데이터를 XT라고 불렀을 때 XT를 XT-1이든 아니면 과거의 어떤 다른 값들로 회귀 분석을 하면 10중 8구 그 회귀 분석에서는 R 바 스퀘어드가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게 대표적으로 백색 잡음을 그거의 과거치로 회귀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랜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랜덤. 설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0.01, 1%. 뭐 월별 그러면 뭐 5%. 그러면 이 움직임 중에서 이게 토탈 베리에이션이잖아요. 이게 총 분산이라는 게. 이 토탈 베리에이션 움직이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1% 그러면 거의 이 정도가 예측이 되고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예측 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볼륨스 오브 트레이드 그래갖고요. 거래량 해보면 이 거래량도 이제 얘하고는 당연히 모양이 달라 보이네, 그죠? 거래 이제 금액이 되겠는데 그 금액의 추이도 어느 날 많이 거래가 되고 어느 날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게 새로운 거 없으면 거래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얘도 해보면 어떤 방법을 해보면 안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차분을 하면 이런 모양이다. 그죠? 가끔 이렇게 잡음이 툭 치고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시각적으로 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제 얘가 이렇게 차분을 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절한 시계열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시계열 테스트 하는데 일단 코스피는 랜덤웍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얘를 로그 차분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고 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막대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계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기법을 배우면 얘를 스무드하게 따라가는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잘 따라가는 선을. 그래서 그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이가 분포잖아요. 얘를 실증 분포,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empirical distribution. 이 선은 뭐냐면요. 이 선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알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봤는데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이론적인 함수 모양은 x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퀄하게 그때마다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그죠? 함수식이 알려져 있으니까 뮤하고 시그마는 데이터를 통해서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x만 이제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x만 변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함수값을 쭉 계산을 해서 플러스 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종 모양이 나왔습니다. 좌우 대칭이. 그래서 이 분포가, 이 데이터의 분포가
이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평균과 분산을 갖는 정규분포라면 얘하고 얘의 모양이 거의 같아야 되겠죠. 그죠? 대신 여기 의도적으로 뭘 보인 거냐면 이게 뾰족한 건데, 뾰족해.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거. 그리고 생각보다 꼬리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두꺼운 것을 우리가 보통 fat tail이라고 부르고요. fat, 두꺼운 거예요. 뚱뚱한 거예요. 꼬리가. fat tail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을 첨도가 있다. 첨탑이라는 게 솟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릭으로 하면 뭐 렙토커틱이라는 말이 있는데 첨도가 있다. 그래서 얘하고 실증 분포하고 유사하면 정규 분포라고 내 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거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경제금융이니까 아마 재무 쪽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파이낸스 쪽을. 거기 보면 efficient frontier라는 걸 그리잖아요. 이렇게 efficient frontier. 그래서 그게 로그 수익률이 정규 분포한다. 이 가정이 돼야 그 efficient frontier가 디라이브가 되거든요. 그다음 이 데이터도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비스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이제 잠시 후에 보겠는데 이게 좌크 베라 통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량은 어떤 규모가설을 검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규모가설이 어떤 분포를 하는지만 알면 그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추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하는지를 보려고 딱 보니까 얘가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다. 그죠? 정규 분포는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다. 이거잖아요. 네. 데이터의 뾰족한 것을 측정하는 수단이 데이터를 4제곱한 거예요. 4제곱. 평균은 그냥 원래 데이터고 분산은 제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3차, 3제곱해서 계산한 것이 얘가 이쪽으로 치우쳤느냐, 이쪽으로 치우쳤느냐. 시메트릭 가장, 그러니까 대칭적이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3차 모멘트고요. 3차 모멘트고, 4차 모멘트는 이렇게 4번 곱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3차 모멘트하고 4차 모멘트를 계산해서 좌크베라 통계량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 좌크베라 통계량이 이론적인 정규분포 값이 이게 아마 3일 거예요, 3. 그 값보다 큰가 작은가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정규분포한다는 규모가설이 대부분 기각이 됩니다. 얘도 기각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시력검사표 같은데 여기요. 여기 보면 이제 시리얼 코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상관 함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거든요. 이게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여기는 partial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그래서 자기 상관 오토가 자기로 번역한다고 그랬고요. 코릴레이션 상관 펑션 함수. 그다음에 partial 편 자기 상관 함수. 이제 이 개념이 있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막 해보는 모양인데 원계열도 보고 차분해서 보기도 하고 분포도 보고 그다음에 ACF라는 함수도 보고 이거 보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걔를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는 전에 본 거죠. 제가 1-L로 했던 것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삼각형으로 표시했네요, 그죠? 나블라라고 읽는 그릭인데 보통 우리가 yt를 yt-1로 빼주면 걔를 여러분들 수학기호에서는 델타 ytx잖아요, 그죠? 델타 yt.
델타 yt인데 여기서는 델타 yt가 d가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큰 다른 뜻은 없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눈에 익죠, 그죠? 렉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고요. 네. 특성은 이제 뭐 결합 법칙, 배분 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제곱은 이렇게 곱하기니까요. 이렇게 곱하기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안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게요. 이게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AR1 모양이네요. 그죠? AR1 모양인데 얘가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1 over 1 마이너스 파이 1 L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무한 등비급수 합처럼 팩터가 파이 1 L이네요. 그죠? 파이 1 L씩 계속 곱해진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럴까라고 해보면 실은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해보면 요 등호가 성립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얘도 보면 이제 AR1 이제 이렇게 쭉 대입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요 성질을 이용을 하면 바로 YT는 이거 곱하기 1 오버 얘가 지금 이거니까요. 엡실론 t 곱하기 이거잖아요. 전개를 하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파이가 1입니다. 파이 1이 이제 표현 성질을 합니다. 그래서 렉 오퍼레이터가 이제 그런 성질이 있고요. 전에 price earnings ratio인데요. price earnings ratio는 이제 주가지수 프라이스를 그 프라이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 회사들이 벌은 당기 순이익이 있겠죠. 그게 이제 earnings입니다. earnings. 그래서 프라이스를 그 earnings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개별 회사의 주가를 그 회사의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준 거. 그게 프라이스 earnings ratio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수로 한다 그러면 그 지수를 놓고 그다음에 그 지수에 포함되는 모든 회사의 earnings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해보면 티피컬하게 이런 특성을 갖는 데이터가 이런 특성.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평균이 대체로 14.1 정도 되고요. 특별한 샘플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을 때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또 평균으로 어느 순간에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대체로 평균주의로 이렇게 움직이는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지는 것들은 뭐가 결정하냐면 이제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패턴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냥 얘만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럴까를 이제 보는 방법이 아까 봤던 그 그림 중에서 이제 그 ACF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보면 오토 코베리언스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K 시점 떨어져 있는 변수가 있는데, 그죠? 걔를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빼주고요. 편차죠, 그죠? 편차의 크로스 프로덕트, 곱을 평균 낸 거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분산 개념이죠.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사이의 분산이에요. 근데 자기 같은 X이기 때문에 오토고요. 자기 공분산, K 시점 떨어졌다. 그래서 게마 K고요.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했다. 특정한 샘플, 캡틱에 가지고 계산했다. 그래서 여기에 해시 딱 붙은 거예요. 표본으로부터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얘가 T고 얘가 T면 뭐예요? 표본으로부터 구한 X의 분산이죠, 그냥. 그럼 게마 0 헷. 게마 0 헷. 그래서 오토콜레이션은 조금 전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T, 그러니까 이게 T-K일 수도 있고요. T 플러스 K일 수도 있어요. 어떤 K 시점만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좌우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계산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고요. 여기는 지금 해시 안 붙었죠? 이제는 파퓰레이션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제 모수입니다. 모수. 그 다음에 얘가 해시되고, 해시되면 얘가 해시샘플. 그래서 보니까, K가 0인 경우에는 당연히 1이네요, 그죠? 나는 나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 하나 많아네요, 그죠? 그래서 K가 0인 경우는 안 봅니다. 1이니까 항상. K가 1이면 0, 1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leg 1에서 계산한 자기 상관함수 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K를 1, 2, 3, 4 이렇게 가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들은 이런 코베런스 펑션이 콜레이션 함수가 일정한 모양을 그린다. 일정한 모양. 그래서 이걸 찍어 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얘와 얘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T로 나눠주고 T로 나눠주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T 나눠준 게 생략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서로 다른 K에 대해서 얘를 플러스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릴로그램.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는 그림으로 잘 안 보였는데, 아까 그림으로 안 보였던 것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1, 2, 3, K가 1, 2, 3, 4 쭉 될 때, 오토콜레이션이 처음에는 0.04 얼마고, 뭐 이런 식이다. 그래서 보니까 연도별로 측정한 스탠다드 푸어스, 이게 그 미국의 대형 우량주 주가 지수잖아요. S&P 500이라는 게. 그 S&P의 리턴인데 리얼 리턴이다. 그러니까 S&P 애뉴얼 리턴을 계산한 다음에 애뉴얼 인플레이션, CPI 인플레이션을 차감해 준 값이다. 그래서 리얼로 바꾼 것이다. 걔를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한 기간 떨어져 있는 리턴, 리얼 리턴 사이에 콜레이션이 없다. 두 번째도 거의 없다. 여기 보면 점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점선이. 점선이 일종의 신뢰 구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신뢰 구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0과 다른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0과 다름이 없다. 통계적으로. 대체로 보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오토콜레이션 펑션. 여기 있는 게 이제 파셜 오토콜레이션 펑션이거든요. 파셜 오토콜레이션까지는 봐야 되겠죠, 오늘. 파셜 오토콜레이션은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좀 골치가 아프네요. K 시점 떨어져 있는 관측치 간의 관계를 보는 거는 좋은데, 보통 이 수학 기호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 이후에 조건부로 된 거죠, 그죠? 예. 조건부가 뭐의 조건부인가를 봤더니,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 사이에 있는 값들이네요. 조건부로. 그래서 그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파이 1이 예를 들어서 1보다 작다 가정을 하고요. 아직 저 공식은 제가 이야기 안 했고요. yt하고 한 시점 떨어져 있는 y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나요? 있죠, 그죠? 0이 아니니까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yt하고 yt-2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까 봤죠, 그죠? 네, 관계가 있습니다. 3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t-4하고. 쭉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의 영향력은 이제 코베런스는 자꾸 줄어들겠죠, 그죠? 하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내가 이제 AR1이 뭔지를 알고 얘가 혹시 이런 모형에서 나왔을까라고 이제 게스를 해보고 싶은데,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하면 이게 쭉 과거 값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축차적으로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R, 이 경우에는 SMP P 레이쇼, 대표적인 AR1 프로세스거든요. AR1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밴드가 굉장히 이렇게 네로한데 거기에 영어가 다르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고 제가 AR1인지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오토콜레이션 펑션, 얘는 뭘 나타내냐면 요 기간만큼 떨어져 있는 관측지들 사이에 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쟤는 이제 과거로 갈수록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AR1인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Y가 true process가 보통 우리가 이제 data generating process 그래갖고요. 자료 생성 과정이 뭐냐? AR1이다. 그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맞다. 이게 맞는데 제가 얘를 추정을 하면 불필요하게 얘가 더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럼 이 개수가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면 하나 쭉 해서 이제 파이 3 yt-3 만약에 내가 truth가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추정하면 유의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관계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도 유의적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캐치가 되세요? 내가 세 시점 떨어져 있는 관측치를 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관측치는 여기서 고려가 된 거예요. 아까 컨디셔널 on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은 뭐냐면 이제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회귀 분석해서 얘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기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뭐예요? 컨디셔닝은 하고 있죠, 계속, 그죠? 그래서 AR1이라고 하면 0이 나와야 되겠네, 그죠? 네. 하나는 non-zero고요. 0. 그래서 AR 프로세스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원래 데이터가 오토 리그레시브한 프로세스면, 이 레그 값, 이 차수가 주어지잖아요. 그 차수까지는 유의적이고, 그 이후는 통계적으로 0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AR 프로세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AR인 것 같은데, AR1인지 2인지 3인지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뭘 봐요?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어디서 꺾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얘가 유의적이다가 꺾어지는데, 나는 계산할지 모르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친절하게도 밴드를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그죠? 네. 밴드를 만들어 주니까, 난 그거를 밖으로 튀어나오는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P-밸류라는 게 있어요. P-밸류라는 게. 그래서, 이게 코릴레이션이 뭐 0인가 보는 이제 그런 방법도 이게 있는데, 어쨌든, 얘를 보고, 유의적이고, 그 다음에 2부터 전부 0이다 그러면 AR1이라는 거예요. AR2면 10중 8구 얘가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든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 나머지는 0이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게 cut off 한다. cut off. 여기서 요거 leg 1 이후에 cut off 하면 AR1이다. 얘하고 얘는 일종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러 이미지예요. 얘가 cut off를 하면 얘는 서서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taper off 한다고 합니다. taper. 이렇게 스며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경우에는 미러 이미지라고 했어요. 어떤 때는 얘가 레그 일정하게 하다가 컷오프 될 수 있고, 얘가 테이프업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얘가 컷오프를 하고 얘가 테이프업 하는 경우가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입니다.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에서 MA 파트가 MAQ면 하나, 두 개가 Q라고 하면 뭐 쪽까지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MA 다섯, MA 5까지가 유의적이고 나머지가 0이다 하고 치면 이게 지금 컷오프하는 피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해보면 MA 모델로 Q를 많이 주고 추정을 하든가, 아니면 AR 모형으로 하나만 주고 AR1을 추정하든가 해보면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두 개를 다 기억하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맨날 틀리는 쪽만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머피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 MA는 AR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RP인 경우에 P는 저 차수, ARP인 경우 P까지 유의적이고 나머지는 컷오프 한다. 그러면 P차 자기회귀 모형이 된다. 그걸 아는 방법은 파셜 오토코릴레이션을 본다. 파셜 오토코릴레이션은 중간에 있는 값을 요거 조건부로 얘와 얘의 관계, 얘를 본 것이다. 예전에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식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계산하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막 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OLS만 주르륵 하면 다다닥 집어올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렵게 계산한 방법이나 지금 쉽게 하는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 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